시댁 잘 만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다정한 시아버지, 자상하신 시어머님, 개념 있는 시누이의 로맨틱한 남편까지 저 정말 저만큼 복 많은 사람이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개념녀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면서 이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희 결혼할 때 도와준 돈을 핑계 삼아서 자기 기분 따라 손에 쥐락펴락 하더라고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도가 지나쳤어요.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뒤집어 놓고 따졌는데요. 알고 보니 신우이한테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나라를 구한 줄 알았던 제가 다른 걸 구하게 된 그 얘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33살의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님이 반겨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서 와요. 오는데 고생 많았죠? 우리 집이 지하철역하고 좀 멀어서 많이 걸었을 텐데. 어서 와요. 아니에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첫 만남에 이런 말 실례일까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쪽으로 와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요. 예비 남편도 송승헌처럼 잘생겼는데 그게 다 예비 시어머님을 닮아서 그렇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님이 김성령 느낌이 나요. 어느 정도로 예쁜지 감이 오시죠. 그날 예비 시누이도 함께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보다 7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돌처럼 날씬하고 화려한 외모더라고요. 정말 사람한테서 후광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잖아요. 그런데요, 예비 남편은 외모보다 매너가 더 멋진 사람이에요. 특히 저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늘 감동인데요. 그게 다 예비 시아버님 영향이 크다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예비 시어머님한테 첫눈에 반해 엄청 공을 들여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평생을 예비 시어머님만 위해서 살아오셨대요.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는 무거운 짐도 들지 못하게 했고, 고기를 먹을 때는 늘 아빠가 굽고, 쓰레기와 화장실 청소도 아빠가 다 도맡아 했어. 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언제나 다정하셨지. 와, 진짜 로맨틱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빠한테는 완전 없지. 나 사춘기 때 내가 엄마랑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빠가 내 여자 건들지 말래.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한테는 못된 말 쓰면 안 된다고 나 엄청 혼났잖아. 그거 광고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와, 현실에서 일어나다니 아버님 정말 멋지시다. 맞아. 아빠가 마음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셔. 나도 그걸 본받고 있어. 게다가 예비 시아버님 사상은요. 여자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누나한테도 함부로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누나한테는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남편은 누나한테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다고 하고요. 예비 시누이도 동생인 제 예비 남편을 마치 아기 다루듯 했다고 합니다. 예비 시누이는 어렸을 때 제 예비 남편의 숙제도 도와주고 동생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양보해주고 마지막 남은 과자도 동생 입에 넣어줬었대요. 그걸 다 예비 남편이 기억을 하고요. 누나는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동생은 그런 누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환상 속에나 있는 남매 관계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지 우애가 좋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요.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예비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해요. 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려가 저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와 제 여동생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조금 가부장적이고 고집도 있으신 편인데요. 예비 남편이 친정에서 예의와 매너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빠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마트 간다고 하면 짐 들어주겠다고 먼저 따라 나서고 밥을 먹고 나면 예전엔 그냥 TV 앞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엄마랑 같이 식탁을 치우세요. 물도 엄마 앞에 가져다 두시고요. 아빠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발전하고 계셨어요. 상견례 때는 예비 시아버님이 먼저 예비 시어머님의 음식을 챙겨드리고 그 다음 저희 집 여자들을 챙긴 후 마지막으로 남자들 그리고 본인이 드시는 걸 보고 아빠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집에서 잡혀 사세요? 하하, 사돈 같은 남편이 있으면 다들 공주가 되겠어요.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연약한 여인들이고 제가 지켜주려고 결혼한 사람들이니 약속을 지키고 있지요. 아빠가 예비 시아버님께 한 수 제대로 당한 건데요. 평소엔 조금 가부장적인 아빠가 뭔가 큰 깨우침을 얻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님 같은 분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결혼해서도 저를 저렇게 대할 거라는 확신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예비 시누이도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꽤 됐는데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아주버님이 처음부터 예비 시누이를 많이 좋아해서 붙잡아서 결혼까지 이어졌대요. 사귀는 동안 아이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두 분이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유명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산대요. 예비 아주버님의 아버지가 여성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예비 시댁이 굉장히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에요. 예비 시아버님은 중견기업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소일거리 하시면서 지내세요. 예비 시어머님은 한평생 집안 살림을 맡아오신 분이고요. 저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둘 다 회사원이고요. 근속연수도 비슷하고 부모님 재산도 비슷하고 월급도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각자 모아둔 돈으로 시작해보자고 자연스럽게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양가에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요.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서울 집값이 정말 미쳤잖아요. 서울에서는 우리 형편으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경기도까지 볼까?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지쳐서 안 돼.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저희 둘 다 회사가 여의도 쪽이라 처음에는 그 근방부터 알아봤는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그냥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저렴한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나마 가능한 건 비싼 월세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 전세 정도였고 그것도 대출을 꽤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될 바엔 경기도까지 알아볼까 싶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예비 시누이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얼굴이 정말 예뻤는데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고 왔는데요. 속으로 연하게 하면 예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 잘 돼가? 준비하려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잖아. 어디까지 진행했어?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집이 문제야. 우리 예산으로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이 몇 없네. 그 말을 듣자 시누이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진지해졌어요. 서울에서 집 구하려면 솔직히 쉽지 않아. 오래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거나 집안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들 빡세게 시작하는 것 같더라. 얼마가 부족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집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금액이 모자라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출퇴근을 고려하면 어느 동네가 나은지, 빌라와 아파트 중 어떤 걸 선호하는지, 구조는 어떤 게 좋은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대답할 수 있는 건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에 시누이가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서 저보고 같이 보러 가자고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반차를 쓰고 예비 남편은 일 때문에 저 혼자 나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누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요. 그 모습도 멋지고 당당해 보여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비 시누이와 함께 매물을 보러 갔는데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동네의 아파트 전세더라고요. 동네도 깨끗하고 집 상태도 좋았어요. 형님, 여기 정말 좋네요. 동네도 괜찮고 집도 너무 깨끗한데. 저희 형편으로는 여기 못 들어와요. 금액이 많이 부족해요. 너희 사정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보태주려고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출퇴근도 편하고 생활권도 좋아 보이는데 어때? 저희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 큰 돈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했지만 부담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출을 받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진심을 담아서 저에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내가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한다고들 하잖아.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부모님이 큰돈이 없어서 못 보태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할지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맘 같아서는 집을 사주고 싶지만 전세라서 미안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큰 금액이라 죄송스러워서 그렇죠. 형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 싶은데요. 형님 마음이 정 그러시면 정말 감사히 잘 받을게요. 예비 시누이는 결혼 선물은 이걸로 대신하자고 하셨고, 저희는 그날 바로 계약서를 쓰고 입주 날짜를 3달 뒤로 잡았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예비 남편을 만나 형님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누나가 보통 누나가 아니야. 자기한테도 보통 시누이가 아닐 거야. 정말 우리 누나는 내가 인정해. 나 솔직히 시누이가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처음 봐서 얼떨떨해. 앞으로 살면서 형님한테 잘하려고 다짐했어. 나 형님한테 앞으로 진짜 잘할 거야. 그날 저는 집안이 화목하면 이런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구나 싶었고, 서로 힘든 부분을 나눠 돕는 모습이 참 따뜻했고, 저도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돕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예비 시누이가 저희를 향한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이 집만 도와주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를 챙기려는 마음이 계속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양가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예비 시어머님이랑 시누이랑 저희가 함께 만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늘 저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과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이 나오면 그걸 먼저 알아채고 바로 정리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이 이렇게 딱 여자 셋이서만 만나게 된 날이 있었어요. 보통은 분위기가 밝고 편안했는데 그날은 형님이 유난히 예민해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고 밤새 잠을 잘 못 잔 사람처럼 눈 주변이 푸석해 보였어요. 피부도 평소보다 거칠어 보였는데 그걸 가리려고 화장을 더 두껍게 올려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평소의 형님 같지 않았어요. 저는 몸이 안 좋으신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말마다 형님이 이상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예비 시누이가 예비 시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잡아주고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새아가는 하고 다니는 게 야무지네. 몸매도 좋고 여자는 향기가 나야 하는데 좋은 향기가 난다. 무슨 향수 써?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비 시누이가 제 말을 가로막고 아주 다급하게 어머님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외모 평가하는 말이야. 그런 표현하면 안 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 형님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다정하고 너그러움은 없고 그날은 완전 예민 그 자체였어요. 형님이 너무 빠르게 제지해서 순간 어머님이 무안해 하시는 게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대응을 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 오해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 칭찬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어머님,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형님이 미묘하게 눈빛을 피하시더라고요. 입꼬리도 살짝 굳어 있고요. 순간 저는 어떤 말도 덧붙이기가 애매해서 저도 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눈치만 봤어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일이 그날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저희 셋이 어머님 단골 가게에 가서 빵을 샀는데요. 계산을 그 가게 주인 며느리가 해주셨거든요. 정말 싹싹하게 응대하더라고요. 안부를 주고받고 곧 결혼할 저에게도 밝게 인사해주고요. 빵을 줄 때도 두 손 모아 물건 건네고 환하게 웃어주는데 보는 저도 너무 좋아서 방긋 웃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그런 응대에 흐뭇해지셨는지 빵 봉투를 받아들고는 감탄을 하셨어요. 저 집 며느리는 참 싹싹하네. 저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덩달아 좋아져. 사람이 저렇게 싹싹해야 윗사람한테도 예쁨을 받는 법이지. 저는 그냥 어머님이 기분 좋으시구나 하고 넘겼는데 형님이 또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냐. 아랫사람, 윗사람 이런 표현도 요즘 정서에 안 맞고 싹싹한 건 저 며느리 성격일 뿐이지 누구나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싹싹하면 예쁨 받고 조금 덜하면 미움받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사람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형님이 너무 어머님을 몰아붙이더라고요. 원래 세심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님 말씀을 받아치면 충분히 기분 나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져서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말끝을 흐리셨고 잠깐 기분 나쁜 티를 내보이셨어요. 그럴 만도요. 저는 그 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억지로 다른 얘기를 꺼냈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예비 시누이도 계속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형님이 그냥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래서 예민하신가? 몸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은 음식점에서 벌어졌어요. 저희 셋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네 식구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의 부모님 딱 보기에도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난 날이 떠오르셨는지 흐뭇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저랬는데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뭐든 혼자서 척척해냈어. 밥도 잘 먹고 스스로 하고 알아서 척척이었지. 그래서 잘 컸잖아. 지금 직장도 괜찮지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얼마나 착한데 아마 살면서 속 썩이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그냥 예비 시어머님이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로 들었어요. 결혼 앞둔 부모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누이는 또 바로 어머님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은 좀 삼가해줘. 그런 식으로 아들 자랑 계속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 엄마한테는 최고 아들이겠지만 남들 기준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어머님이 그냥 흐뭇하게 한 말이었는데 형님은 그걸 칼날처럼 받아쳐서 반박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투도 부드럽지도 않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톤이었는데요. 이제까지 참았던 어머님도 이번에는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 분위기가 금방 부딪힐 것 같아서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이러다 말다툼이라도 날까봐 괜히 제 얼굴까지 굳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얘, 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말에 뼈가 있네? 우리 오늘 일정은 이것만 먹고 들어가자. 그 다음부터는 셋이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었고요. 어머님이 먼저 드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산을 하시곤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희도 후다닥 먹고 어머님이 계시는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이제부터 알아서 갈 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함께 이동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예비 시어머님은 버스를, 예비 시누이는 걷다가 들어간다고 해서 말 그대로 셋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예비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이 낮에 했던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거니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이 굳이 먼저 연락해서 제 마음을 챙겨주는 게 고맙게 느껴졌고 그 배려가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예비 시누이가 예비 남편한테도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라고요. 남편이 누나를 따로 만났다고 해서 저와는 그날 좀 늦은 시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보자마자 표정부터 뭔가 지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카페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나 오늘 누나한테 엄청 잔소리 들었어. 그냥 정신교육 제대로 하고 왔어. 이건 뭐 군대에서 받는 정신교육보다 더한 것 같아. 정신교육? 형님이 우리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뭐라 하시던데? 결혼은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고.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집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예비 남편한테 결혼하면 부모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결혼하면 둘이서 결정하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했대요. 그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도 이제 남편의 가족이니까 예의를 놓치지 말라고 했고 거기서 신뢰가 생긴다고 아주 단단하게 말했대요. 형님은 마지막으로 절대 폭력이나 욕은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집이 편하려면 내가 편해야 맞는데 결국 와이프가 편해야 내가 더 편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라더라. 결국 자기한테 잘하라는 말이야.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누나니까 큰일 앞둔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겠지. 경험자니까. 나는 형님 너무 감사하네. 이 마음을 어떻게 갚지? 저는 속으로 조금 감동했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더 큰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예비 시누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목소리 톤이 조금 더 신경을 쓴 느낌이랄까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건강검진 쿠폰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다 했는데 올케 부모님 예약 잡아주려고 전화했어. 날짜만 맞춰줄래? 어머, 형님, 정말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 그동안 건강검진 안 받으셨거든요. 날짜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비 시누이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올케네 부모님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흔한가요? 저희 집도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희 부모님 건강까지 생각해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부모님도 엄청 감사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지요. 그렇게 검진 날짜를 잡았고 저희는 가볍게 건강관리 차원이라고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검진이 끝나고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조금 묘했어요. 엄마의 검사 결과 중 한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왜요? 뭐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심각한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 관리가 잘 되셨는데요. 어머니 유방 쪽에서 제자리 암이 보입니다. 다행히 초기이고 전이 가능성이 적어서 지금 발견한 게 정말 큰 행운이에요. 바로 수술하시면 충분히 좋은 경과 기대됩니다. 암이라니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건강 검진 티켓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가 암이라는 날벼락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다행히 제자리암이니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바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님을 단순히 곧 가족이 될 시누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시누이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을 거예요. 그랬다면 제자리암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겠지요. 엄마가 원래 본인 몸에 대해 나이 들면 원래 이런다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는 분이라서 스스로 검진을 잡는 성향도 아니고요. 건강검진 안 받았다면 엄마 몸속에 있던 제자리암은 아무도 모른 채 그대로 더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에 대한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고요. 이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넘어서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요. 식을 한 달 앞두고 전셋집 비워주는 날짜가 가까워져서 저희가 잔금을 치르게 되었어요. 잔금만 처리하면 도배, 장판하고 가전이랑 가구만 들이면 되는 상황이었죠. 계약금과 중도금은 예비 남편 쪽에서 이미 냈고 제가 잔금을 마무리하면 되었어요. 남편이 시간이 안 된다길래 제가 월차를 내고 친정엄마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정리를 했고요. 계약을 끝내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예비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형님 덕분에 저희 신혼집 전세 계약 잘 마쳤어요. 방금 잔금도 다 치렀고요. 도어락 비밀번호도 남편 생일로 바꾸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어머, 잘됐다. 왜 이렇게 축하해? 이제 그 집에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어려운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말투가 얼마나 곱고 따뜻하던지요. 그 순간 목이 살짝 메일 정도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뒤 밤 10시쯤 부동산 사장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벌써 이사 들어오셨어요? 최근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있네요. 불이 켜져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 맞아요? 저희 이사 안 했는데요? 도어락 번호도 바꿔놔서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요즘 전세 사기 뉴스가 떠올라서 바로 친정엄마와 예비 남편을 불러 신혼집으로 뛰어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저희 집 거실 쪽을 보니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누가 움직이더라고요. 빠르게 올라가서 도어락을 눌렀지만 도어락 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성을 잃고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예비 남편이 바로 문을 확 열어젖혔는데요. 그런데요, 문고리가 열리면서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화장을 곱게 한 예비 시누이였어요. 형님이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도어락 번호는 또 어떻게 아셨고요? 예비 시누이가 아주 부끄러운 듯 민망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게 올케가 며칠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 내 동생 생일로 해놨다고 했잖아. 그게 생각나서 열고 들어왔어. 나 그냥 잠깐 집에 어떤지 보러 온 거야. 그런데요, 딱 봐도 잠깐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큰 캐리어가 열려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옷이 꽉 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이미 에어매트가 깔려 있고 이불도 펴져 있었고요. 그 옆에는 화장품이 널려 있었고요. 컵라면을 먹은 흔적도 있었고요. 그냥 집 보러 온 게 아닌 것 같았죠. 누나, 솔직하게 말해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여기 있어? 이 짐은 다 뭐고? 이게 잠깐 보러 온 사람 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비 시누이의 표정이 잠깐 흔들리다가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미안함 같은 기색은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내가 이 집 계약할 때 돈 보태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분이 있잖아. 여기서 좀 살려고. 정말 황당해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마 농담이겠지 싶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나도 힘들게 돈 모아서 준 돈인데 나도 좀 써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주질 말던가. 아 그리고 누나가 혼자 있을 집이 왜 필요해? 매형이랑 같이 지내는 펜트하우스 놔두고 여기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예비 시누이는 악을 지르듯 말을 했어요. 그 집 이제 들어가기 싫어. 남편도 싫고 살림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호텔은 너무 쓸쓸하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 거야. 내가 그 많은 돈을 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너 내 동생 맞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평소 예비 시누이답지 않고 말도 너무 비논리적이라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누나, 그럼 언제까지 지낼 건데? 우리 곧 짐 들어와. 금방이라고. 그건 상황 봐야 해. 그냥 나는 우리 집이랑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희 둘이 한 방 쓰고 한 방은 컴퓨터방 하면 방이 세 개잖아. 하나 남잖아. 그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예비 신우이의 주장에 예비 남편은 열받아서 얼굴까지 붉어졌고요. 말도 좋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러려고 우리한테 돈 준 거야? 왜? 우리가 이걸 봐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용하려고? 너희 돈 없잖아. 그거 내가 준 거고 결혼하면 형제자매도 다 남이야. 돈 거래 가족이라고 봐줄 줄 알았어? 받는 게 있으면 돌려주는 것도 있는 거야. 싫으면 내 돈 돌려줘. 아니면 나 소송을 하던지. 아이 그것도 아니면 증여를 신고할 거니까 세금을 내던지. 누나가 준 돈이지 내가 빌려달라고 했냐?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돌려줘? 그리고 어떻게 신혼집에 와서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가 동생 신혼집 들어와 산다는 게 말이 돼? 저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예비 신우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저희 애들 신혼집인데 짐도 없이 지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피스텔 하나 잡아드릴 테니 그쪽에서 지내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신우이가 바로 고개를 든 채로 이렇게 내뱉었어요. 제가 이 집에 얼마를 보태는데요? 고작 오피스텔이요? 참네. 알았어요. 그럼 알아나 보세요. 대신 신축이어야 하고 동네도 깔끔해야 하고 적어도 투룸이어야 해요. 방범 좋은 곳으로 구하시고요. 웬만한 데 아니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그리고요. 저희 부모님께 말하지 마세요. 저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준 돈 다 갚게 하거나 세금 물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너네도 알았지?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신혼집을 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바로 시부모님께 알리려 했지만 저는 형님이 나가겠다고 한 만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렸어요. 하지만 이틀 뒤 부동산 사장님이 가전 가구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했어요. 가보니 침대, 전기장판, 식탁, 인덕션, 냄비, 그릇, 커피 머신, 냉장고까지 이미 다 들어와 있었고요. 정말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칠 뻔했어요. 형님, 이 짐들은 뭐예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가기에 다 너무 큰데요? 오피스텔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편하게 지내려고 산 거야. 그리고 없는 집에서 구해주는 데가 얼마나 좋은 데겠어? 어차피 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니까 여기 방도 남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려고. 올케 엄마도 돈 긋고 좋은 거 아니야? 예비 신우이는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에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비 남편은 불같이 화냈어요. 나는 누나가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었는데 여태껏 다 쇼였어? 동생 결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럼 돈 줘. 그러면 나갈게.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말다툼이 점점 커지다가 남편이 결국 큰 소리로 욕을 내뱉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예비 남편은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한테 말할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더는 못 참아.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오피스텔 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두 분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랑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까지 다시 신혼집으로 갔는데요. 형님은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부르니까 그제야 문을 슬며시 열었는데 아까와 다르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예비 시누이를 나무랐어요. 그런데요. 예비 시아버지 말씀에 예비 시누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모자를 확 벗겼는데요. 저희는 거기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예,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맞은 거야? 싸운 거야? 왜 이렇게 시퍼래?
예비 시누이 얼굴에는 푸른색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예비 시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덜덜 떨린 채로 조심스럽게 예비 시누이 얼굴을 만지셨는데 손끝만 스쳐도 움찔하며 아파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왜 말을 못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혼자 당한 거야? 같이 휘말린 거야? 말 좀 해봐. 예비 시누이는 대답을 못하고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꺼이꺼이 울었어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요. 보는 저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10여 분 정도 울고 나서야 예비 시누이는 조금 숨을 고르고 겨우 말을 떼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은 건서방한테 맞고 살아. 나 건서방 무서워. 예비 시누이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말끝에 형님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고요. 예비 시어머님은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 형님을 끌어안았어요. 형님이 또 몇 분을 울고 난 뒤 예비 시어머님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 형님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이거 처음 아니지? 그래서 너 여기서 산다고 한 거지. 언제부터야? 그놈이 언제부터 너한테 손댔어? 결혼하고 유산되었을 때부터야. 건서방 분노 조절 장애야.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성난 목소리로 말을 터뜨렸어요. 그전까지는 말없이 형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폭발한 것처럼 들렸어요. 뭐라고?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이랬다는 거야? 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 나 속상할까 봐. 그래서 말 못했어. 그날만 참으면 다음 날에는 사과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더라고.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이라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예비 시아버님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셨고요. 베란다로 나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누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형님은 그 품 안에서 계속 울었고요. 예비 시누이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힘들었을지 가늠이 안 돼서 너무 가여웠어요. 천천히 말을 꺼내는 예비 시누이에게서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듣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 말로는 결혼 초반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예비 아주버님이 처음엔 예비 시누이를 많이 아끼고 잘해줬고 신혼이라 서로 조심하고 예쁘게 지내는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아이를 유산한 이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비 아주버님이 갑자기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짜증을 크게 내고 결국에는 손까지 올라오는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게 배나 등 팔 같은 곳을 가격했대요. 겉으로 멍이 잘 안 드는 부위라 밖에 나가도 표가 안 나는 곳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조차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올라갔고요. 말다툼이라도 나면 얼굴 몸 상관없이 휘둘렀대요. 예비 시누이가 화장을 유독 두껍게 하고 온 날 있잖아요. 저는 단순히 화장법을 바꾼 건 줄 알았는데요. 그날들이 다 상처를 감추려고 화장을 짙게 한 거였대요. 그날 저희가 1차적으로 찾아왔을 때도 부랴부랴 화장하느라 문을 늦게 열었던 거고요. 예비 시부모님과 다시 왔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건 얼굴에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허둥지둥대다가 모자를 쓰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을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지냈을 걸 생각하니 듣는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그때 바로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너를 구해줬을 거잖아. 예비 시누이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그렇게 나를 때린 다음 날이면 꼭 큰돈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나도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 거기에 넘어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말하는 큰돈이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대요. 예비 아주버님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잖아요. 임원이라 연봉도 높고 돈을 꽤 잘 버는 편이라 그런 식의 회유가 가능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저희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선물을 보내며 좋은 사위 노릇을 했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권서방은 참 다정하다. 늘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며 시누이에게 칭찬을 했고요. 또 그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만 참으면 집안이 편해지니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일이 무려 10년 넘게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한테 말 못하겠으면 시댁에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자기 아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요, 예비 시누이 입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 시댁 식구들도 너무 싫어. 나를 얼마나 부려먹는데 자기 아들이나 되니까 나랑 결혼해줬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년이 얼굴 하나 믿고 자기 아들 꼬셨다고 몸으로 꼬신 거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했어. 예비 시누이는 또 울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시누이 시댁에서는 시집 왔으면 애라도 잘 낳아야지. 애도 못 낳고 도대체 하는 게 뭐냐며 못 해온 만큼 못 배운 만큼 몸으로 집안 종로를 타라고 싫은 소리 들으라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콕콕 박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었대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널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거기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 뭐가 부족해서 돈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난 너 아까워서 말 한마디 나쁘게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집 사람들이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남편한테는 당하고 살고 시댁에서는 구박받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떨 정도로 울었고요. 그 모습에 저희 모두 오열을 했어요. 아버님 성격에 얼마나 자신의 딸을 아끼며 키웠게요. 그런데 시집가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버님이 아파하면서 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저희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 슬펐어요. 한참 울음이 가라앉은 뒤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매형한테 당하고 나서 받은 돈을 모아서 나한테 준 거야? 맞아. 그런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나 정말 괜찮아. 내 돈이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내 성이라고 생각해줘.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쓰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물었어요. 누나, 그럼 이번에는 왜 집을 나온 거야? 이번에는 건서방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 나오긴 했는데 호텔로 가면 바로 찾을 것 같고 모텔은 혼자 가기 무섭고 갈 데가 없더라. 집 계약했다는 말에 일단 여기로 온 거야. 원래는 짐 들어오기 전에 몰래 있다가 조용히 나갈 생각이었어. 근데 너무 빨리 들켜버렸고 엄마 아빠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개념 없는 척을 한 거야.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왔다 갔다 지내겠다고 한 건 그냥 들켜서 순간 아무 말이나 한 거였어. 그런데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여기 와서 하룻밤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내가 산 짐 너네 다 주려고 산 거야. 집 빌려줬으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해서 속상했지. 미안해.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예비 시누이는 말을 끝내고 다시 조용히 울었고 그제야 왜 그런 억지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예비 시댁 가족들은
울 만큼 울고 나서 동시에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어요. 그놈의 집구석 절대 그냥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예비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팔까지 걷어붙이시고 나가시려는 걸 예비 남편과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지금 흥분해서 움직이면 더 큰일이 생겨요. 이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지금부터는 단단히 마음 잡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요. 예비 시아버지는 겨우 숨을 고르셨고 그제야 모두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형님, 그동안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진단서나 기록해둔 게 있어요? 있어. 많아. 일 생길 때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받아왔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녹음한 것도 있고 내가 혹시 몰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지 못할까 봐 CCTV도 설치해서 찍힌 것도 있거든. 그런데 그 영상이 집에 있어. 저는 바로 다음 단계를 떠올리고 말했어요. 그럼 내일 아주버님 출근하고 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영상 가지고 나와요. 지금은 무조건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예비 시누이는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고요. 다음 날 아침 예비 시누이는 자신의 남편이 출근한 걸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 CCTV 영상과 파일들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그 자료들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비 시누이는 경찰서 앞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사진과 진단서, 영상 일부를 전송한 뒤 너 이제 끝났어 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자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저희 예비 시아버님 전화로 그쪽 시누이 남편 아버지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러셨어요. 우리 딸 그렇게 괴롭게 하고 너네 잘 살 줄 알았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네 아들 이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살 거야. 너네 회사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웃기지 마. 이거 언론에도 공개해서 당신 회사 박살낼 거니까.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쩔쩔매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버님은 그 말을 모두 무시하고 끊으셨습니다. 저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했어요. 상담실에서 먼저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했고 경찰은 예비 시누이가 직접 진술할 수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니까 경찰은 피해자 조사서 작성부터 시작했어요. 예비 시누이는 10년 동안 시누이 남편이 자신에게 손찌검한 일들을 말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준비해간 여러 건의 병원 진단서와 당시 사진들, 녹음 파일, CCTV 영상 파일, 녹음 파일들을 경찰에게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각각의 파일을 검토한 뒤 증거 목록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서류에 서명하자 경찰은 바로 사건을 정식 폭행 사건으로 접수했어요. 장기간 반복된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상습 가해라는 것까지 포함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접수 직후 바로 사건 번호가 발급되었고 담당 수사관도 즉시 배정되었어요. 사건이 현행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처리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안이 심각하네요. 이 부분 좀 빠르게 진행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피눈물이 나요. 그런 놈들 꼭 죄값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예비 시누이 남편에게 보낼 공식 출석 요구서를 작성했고요. 문자와 전화 그리고 우편으로 동시에 발송하더라고요. 일정 기한 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도 했어요. 예비 시누이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참고 계셨고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경찰이 이러더라고요. 증거가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네요.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요. 이런 놈은 꼭 법의 심판을 받게 제가 도울게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그놈 꼭 처벌받을 수 있게 일처리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그놈이 왔대요. 경찰관이 알려줬는데요. 경찰서 가서 부부싸움에서 생긴 오해다, 말다툼하다가 그런 거라며 둘러대더래요. 하지만 경찰이 예비 시누이가 제출한 진단서 여러 장,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하나씩 꺼내놓자 표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대요. 증거들이 서로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이 그다음부터는 좀 강하게 말을 했대요. 상습적으로 저희 예비 시누이의 신체를 위협했고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 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놈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래요. 그다음부터는 승질을 있는 대로 내더니 집에 갈 땐 저희 시누이를 만나서 없애버리겠다며 욕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예비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놈이 지금 상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절대 혼자 있지 마시고 가족분들이랑 바로 같이 계세요. 제가 제구대에 협조 요청해 놨거든요. 저도 주변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꼼짝 않고 있을게요. 경찰이 먼저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했고요.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날은 경찰의 밀착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놈이 저희 예비 시댁 근처에 왔다가 귀가 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지속적으로 저희 예비 시누이한테 못되게 굴 테니 접근 금지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바로 그날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예비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한 집 근처 접근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놈은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집에 있는 물건은 경찰과 보호기관 도움으로 따로 날짜를 잡아 분리 조치하기로 했고요. 그 순간부터 시누이는 법적인 보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확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인간 회사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나 봐요. 요즘 회사들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만 돼도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인사팀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도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형사 사건이고 특히 그 회사가 여성을 상대로 하는 회사잖아요. 아무리 회사 대표 아들이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규칙이 있어서 그런지 내부 리스크 관리팀이 바로 움직이게 되었대요.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킨 죄목으로요. 그동안 아빠 백 믿고 회사에서 제법 설치고 다녔지만 회사 규율과 취업 규칙은 결국 못 피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저희 예비 시누이에게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싶어. 우리 아버님도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쩔쩔매. 형님,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형님을 10년 동안 괴롭힌 인간이에요.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데 한편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어 사건이 축소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예비 시누이한테 주먹을 휘두른 뒤 미안하다며 줬던 그 돈들 있죠. 그게 전부 회사 돈이었대요. 말 그대로 횡령이었어요. 회사에서는 회계팀이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난리가 났고 회사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요, 일이 나비 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형사처벌의 횡령조사 대상에 오르자 소문이 바로 밖으로 퍼졌고 여성 고객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 가정폭력 사건까지 얽힌 순간 협력업체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대요. 감사팀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거래처까지 번졌고 결국 여러 업체가 계약 연장도 거부하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다 중단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 신뢰가 무너진 거죠. 시누이 시댁은 여러모로 패닉에 빠졌는지 저희 예비 시댁에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집구석에서 염치도 없이 합의를 운운하네. 네?
진짜 염치가 없네요. 어디서 합의를 할 땐가 그래요. 천벌을 받아야죠.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 바가지 하며 합의는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 그렇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조사 과정에서 신우이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 그리고 사건이 터진 뒤 반복적으로 금전을 건네며 회유하던 사실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결국 기소가 확정됐고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 상담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거기에 벌금과 집행유예까지 선고되었어요. 회사에서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이 사람을 해고했다고 들었어요. 내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회사 자체도 꽤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그 후로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충분한 증거와 정황 덕분에 위자료도 크게 받아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 일 뒤로 신우이는 스스로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건 때문에 저희 결혼은 잠시 미뤄졌지만 결국 무리 없이 올렸고요.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신우이는 이혼 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는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며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 남기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도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존중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